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12.3 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데요. 공천이고 당선이라는 민주당 경선은 끝났지만 적지 않은 공천 갈등에 사법 리스크까지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당에서 제명된 현직 지사의 무소속 출마, 그리고 국회 2석의 재보궐선거를 둘러싼 전략 공천을 두고도 말이 많은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할 세 분 모셨습니다. 원도현 원광대학교 게임 컨텐츠학과 교수,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도지사 선거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교수님. 네. 자, 지금 선거가 보름 정도 남겨뒀는데 네. 과거에 민주당이 느긋했던 지방선거 마지막 봉선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가 조승래 사무총장이죠. 김관영 도지사, 제명된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자 영구 복당을 불허한다라는 아주 강경한 입장까지 좀 내놨는데, 자, 이게 현재 어떤 분위기라고 좀 보시고 현재 표심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표심을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 주에 일단 여론조사 하나 나왔죠. 예. 나왔는데 두 후보가 굉장히 박빙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랬던 거는 박빙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동층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응답층이라든가 이렇게 태도를 유보하는 응답들이 많지 않았고, 상당히 저기 높은 상황에서 근접해서 붙었다. 아마 이제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략도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또 그 이후에 열심히 또 조사 돌려봤지 않겠습니까? 예, 돌려보는 상황에서 심상치 않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공격을 쏟아붓는데, 일단 바닥의 민심은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고요. 예, 실제로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의 이야기로는 민주당이 좀 심했다. 예, 뭐 이런 김관영 지사에 대한 억울함이 이제 그거보다도 민주당이 좀 심했다. 이쪽에 좀 많이 가 있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김관영 지사가 표를 얻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끝까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전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라북도에서는 이 과거에 무소속으로 도지사가 당선된 경우가 없기 없죠. 때문에 좀 예. 걱정이 되는 거는 또 무소속 당선이 됐을 경우에 사실 당과의 어떤 협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아니,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무소속이 되고 지금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워낙 강세인 상황에서 실제로는 만약에 이제 무소속 후보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견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거나 또는 정말 어려운 일들에서 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순간에 그런 게 없어진다고 하는 건 전라북도로서는 어려운 일이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전북 도민들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민주당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의식과 함께 또 하나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너무 심했다. 우리가 이렇게 바지적으로 좀 볼 수는 없다. 이 두 개의 입장들이 좀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결과는 그게 이제 지금의 여론조사의 팽팽한 접전으로 나타나는 상황 같은데, 결국은 두 후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캠페인을 끌고 가느냐, 이걸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경 본부장님, 네. 이 시민사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이 도지사 선거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정책 대결은 거의 사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뭐 공천 과정 아니면 복당 여부 이거 놓고 계속 SNS상에서 뭐 경쟁적으로 그 공방이 흐르고 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도지사 선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에 12.3 내란 이후에 중앙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제 빛의 혁명을 이제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선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과는 선거 과정이나 후보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밀실 공천도 그렇고 공천 떨어지면은 또 골라서 또 나갈 수 있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도대체 우리가 광장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정치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좀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전북에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이번 선거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새만금 개발되면 실제로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냐, 그리고 청년이 전북을 떠나지 않게 할 거냐, 그리고 고령화된 지금 농촌의 다양한 문제들, 지하수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그리고
그 전에 도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나 거기에 대한 성찰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누가 적통이냐. 그리고 누가 더 잘못했냐. 네,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 실제로 선거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우리 도민들은 좀 온데간데 없고 좀 부속물처럼 취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하는 모습들이 우리 광장의 목소리가 너무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상민 처장님. 저 이제 궁금한 거는 두 분 다 그 김관영 후보, 민주당 이원택 후보 두 분 다 사법 리스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제 사법 리스크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뭐 본인들이 소명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소명이 제대로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사실 이제 뭐 소명이라고 하는 게 나 억울하다, 나 관여 없다, 뭐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이게 지금 사법 리스크가 둘 중에 한 분만 있었으면 뭔가 추가 기울러 버릴 텐데 양쪽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안이 사실은 이제 사법 리스크는 이번 선거에서 크게 중요한 영역에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김관영 지사가 이 사법 리스크가 원인이 돼서 뭔가 제명이 되었지만 지금의 현황은 뭐냐면 정치 프레임이 바뀌어 버렸습니까? 정치적인 문제. 내가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에 의해서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어떤 전환시키려고 하고 이제 넘어가면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명할 거냐, 이제 이건 지금의 상황에서 크게 이제 중요한 문제에서 좀 벗어나 있고, 여기 더 하나가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를 끝나면 8월달 이제 당대표 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사안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어떤 공천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당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떤 당대표 선거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전제되면서 모든 어떤 갈등이나 논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다 뭔가 귀결시켜서 논쟁을 좀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어떤 그 한 후보를 뭔가 선거 전에 뭐 기소를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법 리스크는 서로의 어떤 공방의 영역이고 서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작동하기보다는 그걸 두고 어떤 프레임으로 자기를 끌어갈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지금 프레임 경쟁을 하고 있고, 김관영 지사는 분명한 거죠. 정치적 희생이고 이중잣대. 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이런 선택권을 중앙당에서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이제 쓸 거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세 분께 좀 공통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혁명 이후에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이 되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전북 같은 경우는 좀 현대차에서 구조원이라는 투자, 막대한 투자도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성장의 계기 시점이 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선거에서 도민들이 거의 양분되는 상황들, 이런 게 지금 거의 저희 문제점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자,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지 배경과 진단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경 본부장님부터. 그 중앙방송에서 연일 우리 전북도지사 선거 관련된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정말로 우리 소멸되어가는 전북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정말 정치 이슈거리 아니면 가십거리 정도로 지금 도지사 선거가 혼탁해져 가고 있어서 사실 좀 많이 부끄럽고, 123일 동안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전북 도민들의 노력들이 이번 정말로 선거 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이거를 어떻게 물을 것이냐라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된 우리 전라북도는 공천만 되면 당선이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우선 강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금의 선거가 정책 선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민주당 내부의 권력 재편 선거다.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선거가 전개가 되고 있고,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축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축구 안에서 난 싸움 구경을 하는 것처럼 정치 드라마로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막장 드라마가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도 그런 막장 드라마처럼 제목들을 뽑아내다 보니까 실제로 전북 도민의 삶을 누가 책임질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에 대한 의문보다는 너는 누구 편이야, 너는 누구 편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우리 도민들이 좀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좀 먼 교수님도. 예.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정치가 후진성을 보이죠. 특히 전라북도 정치가
좀 선진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정치가 선진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후보들이 대중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정치인이 있어야 되고 그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제 사안과 미래에 대한 전략과 비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놓고 이제 서로 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데 전라북도에 그런 게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매력 있는 대중 정치인도 찾기가 어렵고 전라북도라고 하는 지역을 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들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내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정치가 자꾸 정치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와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나가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산은 해양수도. 해양수로서 미래를 만들겠다고 하는 논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HMM이 오네, 산업은행이 왜 안 왔니 이런 논쟁들이 이제 붙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정치 싸움이긴 하지만 그 지역사회 전략과 비전과 맞닿아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라북도의 경우는 그게 사라졌죠. 그게 사라져버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정치가 계속해서 그냥 다른 쳇바퀴들 돌면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가진 인물들은 등장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정치 과몰입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뭔가 이제 새로운 비전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개선해 나가고 맞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은 내가 누구 편에 서서 거기서 뭐 좀 나쁜 말로 떡고물을 좀 얻어먹을 수 없을까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이 세력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치 과몰입 현상이 너무 심해져 버렸고 또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과 싸움에 대해서 야 너무 좀 이렇게 어지럽다. 너무 혼탁하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면서 정치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가는 거죠. 예, 처장님도. 근데 뭐 앞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정당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전북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경쟁이다 보니까 이게 당내에서 어떤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자리를 쓸 여지가 없었다 이제 이런 거고 저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상황은 거의 처음으로 민주당과 무소속 상당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경쟁하는 이런 구도를 저희가 처음 접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왜 이렇게 어쨌든 그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어떤 이유로 제명이 됐든 했던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경쟁 구도가 형성되느냐라고 놓고 보면 어떤 민주당이 그동안 전북을 대했던 태도가 중요한 저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태도와 입장을 보였는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상당히 아니라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공천 과정에 어떤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처리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정말 객관적이냐 합리적이냐 라고 공정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맞는 그런 절차 과정이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증폭이 되면서 민주당이 계속 우리한테 이래도 돼? 그러니까 어떤 후보의 어떤 지지 문제를 떠나서 계속 우리가 그러면 이 과정에 뭔가 대안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도민들이 그래도 저 정도면 뭔가 나름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무소속이 되면 정치적으로 이제 입지가 없어서 어렵지 않겠어? 라고 물어보니 그것은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누가 더 적절하겠어? 인물이야. 내지는 이렇게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측면들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생각보다 어떤 방향으로 폭발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전북 정치에서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정말 많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이 뭔가 계속 누적돼 왔던 것들이 지금 뭔가 표출된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사안이지 않은가. 그 지금 코스피가 뭐 8천을 그렇죠. 네. 향해 가고 있고 상당히 뭐 우리가 금전적으로 이제 정확히 다들 이렇게 부를 누리는 어떤 시대인데 네. 사실 거꾸로 양극화는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고 네, 심각하죠. 또 청년 취업률이 더 네. 거꾸로 떨어지는 네. 아주 좋지 않은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동계나 이제 바닥 민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권 이전 투구보다는 민생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도지사 후보들의 경제 정책들을 쭉 살펴보면은 현장의 목소리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연일 이제 코스피가 뭐 이제 7,700이 넘어서는 모습을 보면 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라고 하실 겁니다. 저희 시민들은. 근데 그럼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특히나 지금 전쟁 때문에
엄청난 고유가로 웬만한 운송업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생들을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의 절박함을 정말로 자기 절박하게 느끼면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지금 후보들이 뭐 투자 유치, 미래 산업, 뭐 현금 지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노동자 서민들에게 어떻게 와닿는다는 건지에 대한 중간 과정에 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좋은 일자리가 온다는 건지 지금 심각한 문제로 있는 체불이나 산재 문제는 그 산업 새만금에서는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청년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어진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이 그냥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세워질 거야. 근데 너네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 민주노총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1,200명 정도. 근데 가장 높은 요구는 가장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호.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두어야 한다. 80%가 넘으니까요. 네. 즉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임금 안 떼고 내 새끼들하고 지역에서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들인데 실제 지금 도지사들 후보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집중해서 얘기하는 후보들은 이제 진보정당 후보들 외에는 사실 없고요. 예. 양정무 후보는 사실 뭐 현금 지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나오지 말아야 될 후보가 나온 상황이어서요. 실제 지금은 이 성장은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 그리고 이 성장 이후에 노동자 서민들과는 이 성장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리고 실제 전북 도민들이 살 수 있게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도지사 선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 전략공천의 명함, 국회의원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옹 교수님. 네네. 두 석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군산을 기반으로 한 군산 김제부안 갑과 김제부안이 중점인 군산 김제부안 을 선거구 두 군데가 재선과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군산 지역 선거구에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을 전략공천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전략공천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전략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지역 입장에서 보면 선택 기회를 뺏긴 거잖아요.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민주당이 너무한다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 도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과 함께 여기서도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뭐 또 이제 지방 이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겼는데 이 경우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썩 반가워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의겸 후보가 그동안 꾸준히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쇄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제 김의겸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보면 그 면모가 대중정치인의 면모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조직을 짱짱하게 만들었던 다른 이제 국회의원들과 다른 그런 방식을 취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김의겸 후보가 이제 지금이라도 지역 내에서 어떤 정치를 할 건가 또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꿀 건가 이런 고민들을 적극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새만금 청장을 했다는 게 굉장한 강점이기도 합니다만 새만금 문제를 내가 풀겠다. 이게 지금 거의 전라북도가 거의 50년 동안 50년 정도 몸했죠. 한 30년 넘게 끝없이 해왔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역시 같은 레파토리로 나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만금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김의겸 후보가 전략공천된 후보이니만큼 나는 내가 좀 새로운 관점으로 새만금을 보고 새만금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진보적인 의제를 좀 내줘야 지역사회에서 좀 환영받고 새롭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똑같은 정치가 되는 거죠. 박지원 후보가 전략공천도 했습니다. 그 목포에 있는 박지원 의원은 아니고 네네. 다른 분이신데 이분이 그 평당원 출신 최고위원이 돼서 이게 1년 정도 안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가 안 된 기간에 최고위원 자리에 올라 상징성을 가지고 좀 공천이 된 것 같은데 여기를 두고도 말은 많이 있습니다. 원래 김제나 부안하고 연고지가 있으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됐는데 당에서 그냥 전략 공천으로 내려보낸 케이스고 또 대중 정치는 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젊기 때문에 어떤 세대 교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나름 의미는 있을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뭘 사실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 걱정되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김의겸 전 청장 얘기를 했는데 예. 상당히 좀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는 명분적으로 놓고 보면 김의겸 전 청장이 새만금 개발청장을 그만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들의 실망이나 거의 이제 분노에 가까운 그런 의사 표현들이 많았다라고 예. 하는 거 하고요.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제 지역에 기반해서 활동을 해왔던 그러니까 김의겸 전 의원이 이제 중앙 무대에서 이렇게 내려온 케이스라고 한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했고 이제 거기가 이제 김제 부안이냐라고 하는 건 아니죠. 전주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정치 신인이고 젊고 유능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경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는 거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 가능한 건데 예. 다시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전라북도의 뭐 재선, 삼선 의원들은 그럼 어떤 정치력이나 이런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는 게 그 특별한 어떤 것을 새롭게 뭔가 정치적인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또 잣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검증의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선거가 중요한 원래 검증의 과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민주당이 뭐 정치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선거 과정도 그 역할을 뭔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일단 뭐 당선이 상당히 유력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선 이후에 어떤 정치적 행보나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냐. 저희들이 기대했던 게 가장 좋은 기대치는 새롭고 뭔가 어떤 젊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 정치에서 어떤 변화의 지점들을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든 실제 어떤 내용으로든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뭐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에서 이게 경선 과정이 없다 보면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의 전략적 판단, 전략 공천은 전략적 판단이니까 그것과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권은 또 다른 문제인데 네. 이 선택권 자체가 배제되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건 한 지역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 측면에서 정당에서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있을 텐데 과연 전라북도의 선거구가 그런 정치적 의미를 가졌느냐라고 놓고 보면 사실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지금 말이 많은 그런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 뭐 인천이나 인천 계양이나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지만 사실 이제 전라북도 군산 같은 경우 일찍이 선거가 보궐선거가 예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냥 경선으로 가도 이제 되는 문제였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이제 김제는 이원택 후보가 공천을 받으면서 이제 뒤늦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시기적인 그런 특성들은 충분히 좀 이해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당은 또 지역에 기반해야 되고 지역의 유권자들의 어떤 검증과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잘 보장하는 거. 이제 그걸 보장할 수 없을 만큼의 특별한 어떤 이유들이 있을 때 전략 공천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일정하게 수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군사는 상당히 아쉽. 본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도 되게 이제 묘한 뉘앙스인데 이제 한편으로는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략 공천의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상당히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느낌을 주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이 그 조직 선거를 통해서 이겼던 민주당의 텃밭을 지켜왔던 기존에 이제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많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30년 쌓여왔던 조직 선거의 그 공력으로 선거를 이렇게 결정져 버리는 것에 비해서 예. 전략 공천으로 두 분이 튀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직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오랫동안 표밭을 다지면서 올라왔던 분들과는 좀 다른 형태로 좀 정치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략 공천의 미덕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느냐. 를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네. 사실 군산 같은 경우 김의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총선에서 서로 뭔가 경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군산이 지금 뭐 시장 후보자 경선이랄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러니까 두 의원의 어떤 정치적 구도, 갈등 이것들의 그 어떤 연장선 속에서 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과연 그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롭게 튀어나온
뭔가 그런 전략 공천의 의미 그런 게 좀 현실적으로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재부안하고 군사안은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김재부안은 말하자면 이제 이게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예. 군사의 경우는 나름대로 그동안 쭉 해왔던 걸 봤기 때문에 이제 차이는 있는 거죠.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노동계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자, 이 김의겸, 박지원 두 후보 모두 이제 정치적 영향력은 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노동계에서 바라보는 그래도 이제 열악한 전북의 노동 환경 개선이나 청년 일자리 개선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동해서요. 사실은 신영대 의원이 떨어져서 민주당은 사실 그거에 대한 성찰, 반성, 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지고 그 다음 주자 이런 게 너무 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12.3 내란을 겪고 나서 광장에서 어떤 독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광장에 있는 모든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당의 독점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의 독점이 되어야 된다는 구조를 만들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 이번 선거도 전혀 그런 게 없고 고사하겠다. 내가 아직은 좀 부족하니 고사하겠다. 이런 후보들도 사실은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금 올라가 계시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전북 우리 의원이 하고 계시고 약간 이런 걸 보면 왠지 이런 모든 과정들에서 우리 전북에 있는 도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거라고 하는 또 희망 고문이 느낌이 사실 있어요. 예. 일부는 사실 뭐 최고위원회 전북의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라가면 사실 좋은데 실제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은 다른 과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체불 규모도 전국 1위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대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동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만약에 이분들이 서울에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지방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개선이 되냐 그런 거는 완전 다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다 관심을 갖겠다. 신경을 쓰겠다라고 잠시 위안만 줄 뿐이지 실제로 중앙무대나 혹은 국회의원으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쳐지고 이거를 증명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은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지방정부에서 현장의 집행 체계나 지역의 노동정책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이분들이 계속해서 거의 뭐 그 릴레이로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좀 아직은 좀 많이 불투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이제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 교수님, 네. 그 제1야당 후보도 한번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양정모 후보인데 어떻습니까?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시고, 솔직히 예. 잘 모르고요.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이야기를 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국민의힘에게 정말 충고와 충언을 드리자면 전라북도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적어도 이렇게 한 개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전국 정당으로서 가려면 제가 여러 번 용기를 내라 얘기했는데 용기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전라북도의 도민들 중에서 내가 국민의힘 후보로 한번 나가볼게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만큼 기반이 어려운데 저는 중앙당에서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전라북도에 예컨대 이렇게 수도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이렇게 국민의힘의 중진들 가운데 누군가는 전라북도에 한번 내려와야 된다. 전라북도지사 내가 하겠다.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내가 전라북도지사 한번 해볼게. 그리고 떨어지면 당신은 무조건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 이 수석 최고위원 줄게. 뭐 이런 정도의 좀 강단 있는 이렇게 이 도전을 해야 국민의힘이 이 지역에서 어필하지. 그래야 그 사람 중심으로 만들 또 뭐 한 번 하고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뭔가 판을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뭐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들은 적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중앙당 국민의힘이 적어도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 중앙당에 용기를 내라 제발. 그래서 전라북도에 좀 새로운 희망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판을 균열시켜봐라.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국민의힘은 지금 기초 단체장도 거의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이건 뭐 전례 없이 저도 정치기자 생활 오래 해봤지만 처음 보는 상황인데 결국에 그렇게 되면 뭐 민주당 독주 이거는 뭐 더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낸다고 해서 견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이중구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뭐 거의 내분이라고 하는 게 거의 극단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북 자체를 신경 쓸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1차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힘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북에 있는 분들 중에 내가 국민의힘 후보로 한번 나가보겠어라고 하는 힘을 낼 수 있는 건 그동안은 그렇게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정권을 잡게 되면 뭔가 기관장이 됐든 뭔가 뭐 비례 등에 대한 어떤 정치적 배려라고 하는 걸 기대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그동안의 관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과연 앞으로 수권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생기면 과연 여기에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여기에 뛰어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의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제1야당으로 거의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후보를 오히려 못 내고 조국혁 신당이 뭐 예비 후보가 8곳 정도 등록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어떤 지형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비례대표나 이런 거 하면 국민의힘이 당연히 2등을 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어쨌든 그 서진 정책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플랜 자체가 없었고 그게 어떤 내란 그 이후에 어떤 당내 갈등의 증폭 이러면서 거의 국민의힘은 전북을 이렇게 눈길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현황이고 이제 그 뭐 전북에 계신 분들 중에 어쨌든 후보를 지망할 만한 분들이 그동안 있었겠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떤 기대나 스스로가 이런 걸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매번 그렇지만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그리고 후보자 검증 포인트 이런 거 한마디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장님. 네. 이번 뭐 도지사 선거가 거의 본선에서 처음 제대로 해보는 선거를 유권자들이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된 건 민주당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고 놓고 보면 정책과 공약보다는 정치적 공방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중앙당까지 개입된 형태의 이제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TV 토론이나 이런 과정들이 정말 후보자에 대해서 정책이 됐던 그 역량을 좀 가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유권자들이 그런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민경 후보님. 저는 두 가지인데요. 이길 사람을 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진짜 책임지고 바꿀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후보가 정말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좀 더 자세히 보셔서 이번 선거에 임해야만이 전북이 정말 달라진 정치 지형으로 삶이 바뀌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번 선거가 굉장히 혼탁스럽고 네거티브가 워낙 강한 선거이긴 합니다만 그 와중에도 좀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걸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원택 후보는 네발적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지금 기업 유치를 이야기했고 이번 주에 또 뭐 50조 원 이렇게 달성, 대기업 뭐 이렇게 50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그러면 기업 유치와 네발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런 논쟁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전라북도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찍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질문이 옳은가, 누가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열띤 토론과 의미 있는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돈 선거라 계파 갈등이 선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도민 수준을 따라오지 못할 때 이를 바꿀 유일한 방법은 외면이 아닌 준엄한 심판입니다. 흔들리는 전북을 바로 세우는 힘, 6월 3일 투표소에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토파 보기 이어집니다. 자, 한 주간 이슈를 살펴봅니다. 뉴스토파 보기 장충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로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는 전주 시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지도 않은 배구 강습 일지를 작성해서 생활체육 활동비를 받아온 의혹으로 전주시 의원이죠. 정섬길 의원이
당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단순히 어떤 도덕성 논란 수준은 넘어서서 형사 사건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허위 활동 일지를 제출을 해서 생활치료 네. 보조금을 수령을 했다라는 건데 실제 하지 않은 강의를 했다고 신고를 했거나 시간이라든지 횟수를 부풀렸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사기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포섭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지금 체육회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급이 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 지방보조금법 위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좀 그 처벌 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리단체인 전주시나 체육회 쪽에서는 전수조사를 이유로 수사 의뢰나 고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좀 증거인멸이나 시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형사 사건이 시작이 됐을 때 그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이 사건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활동일지라든지 체육관 대관 내역이라든지 입출입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거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료들이 좀 많이 누락될 가능성도 생길 수 있고요. 관련자들의 어떤 기억도 흐려질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유사 사례들을 보면은 이런 내부적인 조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소시효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만약에 반복이 됐다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별로 공소시효가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오래된 순서대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좀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원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그 활동비를 다 반납을 하고 후보까지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뒤늦게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그 부정 수령 혐의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사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허위 자료를 제출을 해서 돈을 받은 시점에서 이미 범죄는 완성이 된 것이고요. 그렇게 수령한 돈을 반환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미 성립된 사규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수사기관이라든가 법원에서는 이분이 이제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후적인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시의원이라는 위치가 보조금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제 돈을 가로챘다고 하면 그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럼 향후 수사가 시작이 됐을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부당 수령 혐의하고 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실제로 좀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반인이 어떤 이런 행위를 해도 문제가 될 텐데 예. 이게 지금 그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어떤 그런 공적 보조금 그 제도 체계 내에서 발생한 일이고 예. 지방 의원은 어떤 지자체의 예산이라던가 이런 시스템을 사실은 관리하거나 감시해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해당 행위를 직접 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중하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얼마나 반복이 됐는지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법 관련된 부분들까지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사안이 좀 중하게 다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공중보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2년 전 의정활동으로 그 이후에 공중보건의 숫자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자, 보건지소들이 상당히 지금 곳곳에서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군산 지역만 해도 섬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건지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곳 중에 3곳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군산 지역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가 13곳 중에 3곳이 지금 운영을 멈췄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건소가 있고 그 밑에 네. 보건지소가 있죠. 그렇죠. 법률적으로 보면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시군 지역에 한 개소씩을 의무적으로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가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해서 이 보건지소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건소 폐쇄 자체가 어떤 바로 법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 수는 있지만은 그 보건이라는 것이 이제 헌법상 어떤 국가의 의무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 어떤 핵심적인 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보건지소가 폐쇄가 됐을 때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어떤 법률적인 법정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른다. 특히 말씀하신 섬 지역이라거나 해당 보건지소가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료 서비스, 법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어떤 그런 의무를 방기한 그런 위법성 문제라든가 부당성 문제가 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가 지금 임시 방편이지만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간호사들의 진료권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자, 일종의 이 대체 인력인데 이분들이 이제 처방을 했거나 아니면 또 진료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 그럼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대체 인력들은 상당히 좀 응급 대응 성격이 강한데 이런 인력들이 기존 의사들의 일을 떠맡아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진료라든가 처방까지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의료법이라든가 그 관련 판단들을 보면은 그 의료 행위별로 명확한 자격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나간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관련해서 그 과정에 뭐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 행위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당사자에게 의료 행위를 지시하거나 뭐 관리 감독해야 할 관리 주체, 기관 등에서 손해배상 책임 등을 함께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보의 부족 사태가 이게 단시간 내에 빨리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공보의가 없는 것 자체, 의료 서비스가 없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그분들에게는 다가올 수도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어떤 대안들이 좀 있겠습니까?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지역의사제라든지 뭐 의무 복무 기간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의대 입시를 하는데 그 예.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이제 전형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아무래도 그 실제 그렇게 선발된 인원들이 현장에 배치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당면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뭐 의무 복무 기간을 확대한다던가 배치를 강제한다던가 이런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뭐 의료계의 반발이라든지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좀 많은 진통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으로 배치한다 이런 개념을 좀 넘어서 해당 지역의 그 의사들이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근로 조건을 좀 보장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또 어떤 정주 여건을 좀 강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료계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함께 인식하고 공감해 가면서 좀 대응책 마련에 함께 좀 나서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마지막 이슈는 가로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나구송이라는 가로수가 있어요. 전주 서곡지구에 많이 심어져 있는 가로수인데 이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서곡지구에 한 3, 40년 전부터 심은 그 나구송이라는 나무가 이렇게 오래되면 뿌리가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나무, 이렇게 예, 땅을 나무의 뚫고. 뿌리가 땅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예. 과정에서 뭐 보도블록 등을 이렇게 밀어 올리면은 단차가 생기니까 네네네. 보행자들이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는 등의 어떤 안전사고 문제도 생기고 뭐 하수관이나 오수관도 막는 이런 재산상 손해도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가로수 지금 관리 주체는 전주시일 건데 서곡 지역에서 좀 그렇다고 그러면 자, 관리 주체인 시의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도블록이라든지 가로수는 전주시가 관리해야 될 공공시설물이거든요. 네. 공공시설물은 통상적으로 이제 안정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 보도블록이 그렇게 단차가 크게 뜰 정도의 상황이 생겨서 시민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면은 이게 관리 주체가 좀 통상적인 안전성 관리를 결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무조건 된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얼마나 네. 심각한 안정성 결여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는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로수가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심겨진 지가 오래됐다 보면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뿌리가 이미 커서 다 여러 군데로 뻗었을 거고 이미 과거에 그게 뿌리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지 모르고 뭐 하수관을 수리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급 적용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뭐 개연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가능성 자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비를 지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로수 뿌리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오래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쟁점이 되는 게 그 소멸시효 문제거든요. 손해배상 채권이 생겨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법적으로 보면은 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최장 10년 정도로 보이고요.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로 특정이 된다면 이게 5년으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이 부분이 좀 향후에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 이제 전주시가 그 교체 예산 같은 경우를 좀 세우고도 아무래도 이제 나무에 대해서 현직 그 민선 8기 전주시가 나무 관련돼서 상당히 좀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자체가 이제 이런 위험성 분명히 이제 뿌리가 너무 뚫고 나가서 사람 뭐 인체에 좀 위험을 미칠 수 있다거나 시민 삶을 좀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도 또 방치를 했다가 더 큰 사고가 나면 나중에 이 법적 책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것이 어떤 그 손해를 예상할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 회피할 수 있는데 그걸 취하지 않았을 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조치를 요구하는데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그런 예견 가능성이라던가 이걸 회피할 수 있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훨씬 더 쉽게 인정될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조치가 늦어질수록 좀 전주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뉴스톱 파보기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자, 땅 위로 솟구치는 나구송의 뿌리는 신비로운 생존 전략일지도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건강을 해치거나 생계까지 위협하는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가로수를 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사람과 나무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세심한 관리 정책일 텐데요. 보면 시민 안전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전주시도 관련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주 MBC 시사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